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페인 아이리학의 심지인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유럽도 지금 격동기에 있고요. 우리도 격동기에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다시 날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방학하자마자 바로 나오라고 오셔서 바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네. 자, 유럽에서 불고 있는 우파정당 약진이 좀 놀랍습니다. 네. 5월 1일 영국 지방선거에서 구구정당이라고 불리던 영국 개혁당 리폼 UK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성 매체도 그렇고 뭐 서방의 매체들도 그렇고 기존의 약간 좀 강남 좌파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글로벌리스트 성향의 그리고 친 EU 성향의 기존 보수 정당들을 이제 그 보수 정당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우파 정당이 나오는 것을 극우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하이브리드 신우파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아젠다가 이제 반난민, 반EU라는 점 때문에 마치 뭐 민족주의자들, 뭐 극단적인 파시스트처럼 이렇게 좀 왜곡하는 성향이 있는데 상당히 그 친대중 성향, 그러니까 친대중 성향 그리고 그 민생 중심, 실용 중심의 그런 아젠다로 뭐 젊은 층까지 많이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5월 1일 날 이른바 저기 영국의 지방선거 의회 선거에서 그 영국 개혁당, 그러니까 사실상 우파의 스핀오프 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영국 개혁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데는 사실은 그 영국 개혁당은 브렉시트에 대한 의제로 생겨난 당이에요. 네. 그 브렉시트 의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의제인데 그 보수당이 이제 주도를 하고 또 6070 좀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도를 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이제 그 후에 또 계속 영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존에 있던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깊은 불신과 혐오가 이런 현상을 낳게 됐고 또 이거를 단순히 뭐 새로운 극우의 출현이다 이렇게 단순히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영국 지역 정치 지형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좀 다 동조화되는 경향이 뭐냐면은 기존의 양당 체제가 허물어진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수들이 이제 좀 기득권 엘리트 정당이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일반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난민이 들어옴으로써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런 귀족 계층이라든지 기득권 계층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요새는 그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뭐 기존의 그런 법률 전문가 중심의 정치, 뭐 교수라든지 뭐 그런 교수, 학자들,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뭐 율사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식권위가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보수 정당이 완전히 그 노동자, 친노동자, 그 친서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영국 개혁당이 기존에 그 영국의 노동당이 가지고 있던 영국판 러스트벨트 그리고 이제 시골 소도시 이런 쪽의 지지를 다 끌어모으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좌우파 패권이 허물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지금은 또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오히려 요새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아까 강남좌파라는 레이블링을 썼는데 그런 법복 귀족들 그러니까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이 상당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좌파가 엘리트적이고 우파가 친노동, 친서민적인 이제 그런 분화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 정치 지형이 다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뭐 좌파는 뭐 그 서민과 약자의 정당 그리고 우파는 기득권 귀족의 정당 이 도식이 허물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좌우가 분열하면서 여러 가지 다당제가 지금 이제 그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개혁당이 이제 1당이 된 것은 그 나이절 페라지라고 하는 그 영국판 트럼프가 있어요. 근데 영국판 트럼프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 생각하는 뭐 옥스퍼드 출신의 귀족 출신의 그런 왕당파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귀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18살 때부터 증권 트레이더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실물 경제를 잘 알고 또 미디어를 잘 알고 그래서 대중선동,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예, 대중선동과 엔터테인먼트가 탑재된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영국판 트럼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젤 페라지라는 또 이제 강력한 구심점이라던가 리더십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난 그런 분열된 정치 지형에서 어떤 화끈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국개혁당이 1당이 됐고 영국개혁당도 이제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예. 한 32%에서 35% 정도인데 전체를 휩쓸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당제이기 때문에 예. 양당 구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유럽의 정치도 그렇고 뭐 북미 정치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파는 더 친대중 친서민 그리고 국익 우선 국민 우선 그리고 좌파는 좀 더 PC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 의제라던가 규제 의제라던가 좀 기득권 중심적인 기득권 엘리트 중심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분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극우 정당을 하이브리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을 far right라는 얘기를 안 쓰고 있나요?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그 서방 매체들은 far right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파시스트라는 말도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형제들, 뭐 예. 용감한 형제들인가 그 그렇죠. 동맹 그 정당 같은 경우 이제 멜로니 여성 총리가 이끌고 있는데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정당 역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무솔리니 때부터 오케이. 이제 그 권위주의적인 정당의 그 의제나 뭐 그런 성향,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든지 뭐 카톨릭 중심주의 그런 거를 이제 그 전수했다 이래가지고 뭐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그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그 형제당은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중도 보수적으로 예, 그런 실용주의로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성 매체에서 뭐 구구다 뭐 태극기 부대라고 했지만 막상 딱 후보 되시고 나서는 상당히 좀 그런 약간 기성 매체에서 주장하는 의제들로 약간 이렇게 선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far right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스윙 보터들 있잖아요. 스윙 보터들이 그 좌파들의 그 엘리트 정치라던가 그리고 너무 이제 규제 일변도의 그런 그 PC주의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이제 좀 염증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이제 정당에 기대감을 갖고 많이 흡수된 그런 경향이 있죠. 알겠습니다. 6월 2일에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요한나 호사냐기라고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는 폴란드 여성이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출구조사에서는 친 EU 진보 후보가 승리했다고 나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큰 차는 아니지만 37만 표로 친 트럼프, 친미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 신임 대통령 나브로츠키가 이 양반 나브로츠키라는 양반 역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역사학자이고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의 원장이고 역사학자. 실제로 이 양반 참모들은 또 북한 인권운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고요. 폴란드 국익 구선, 유럽 난민협정 탈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성커플 보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영국이나 폴란드가 이런 식의 우파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저는 재밌었죠. 특이점이 많고 폴란드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의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폴란드 출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 정서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폴란드 분들이 그 좀 이렇게 성공적인 열망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그 EU 체제에서 가장 많이 또 수혜를 받은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쪽에 뭐 프랑스, 독일 이쪽, 그러니까 특히 북유럽에 많은데 그 폴란드 출신의 그 이민자들이 그 노동자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EU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임금이 그 당시 뭐 1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 노동을 담당하면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때 막 그 공산당 피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훨씬 더 반공의식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 가봐도 폴란드 출신의 그런 이민자분들이 가장 우파적이에요. 가장 우파적이고, 그러니까 또 EU가 지금은 완전히 그런 뭐
좌파 시민단체들의 온상이 돼버렸거든요. 기득권들의 그런 예. 카르텔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유체제에서 많이 수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장 또 그런 그 뭐 북유럽의 그런 좀 강난 좌파적인 정치에 대한 염증이 되게 심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이제 억제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다 거기서 이제 사업 예. 일구시고 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폴란드 국가가 그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정통적인 가치소를 하는 이제 보수세가 강한데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도 그 PC적인 거 있잖아요. 뭐 성다양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폴란드 정치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게 이 친미 후보 이분이 보면은 약간 좀 반 우크라이나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친러적인 성향?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좀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파라이트랑 다른 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다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먼저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피즘을 이제 사람들이 뭐 극우적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트럼피즘은 팍스 아메리카나랑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뭐 위대하게 해가지고 뭐 미국의 이제 패권주의는 오히려 예전에 뭐 레이건 시대나 부시 시대 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그런 금융 세력이나 예. 이런 것과 합쳐서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미국의 패권주의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식의 뭐 그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미국 사회도 그렇고 서방 사회가 그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많이 그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 그러면 국가 치안도 무너지고 있고 안보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립주의라던가 아니면 국가 우선주의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약간 지금 트럼프가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예전 같으면은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흑의 세계에서 투트랙을 썼었죠. 암흑의 세계에서는 약간 뭐 CIA라든지 그런 네. 뭐 군을 동원해가지고 반군을 조정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그 정치적인 패권을 무너뜨리면서 그 국내 정치 개입을 이렇게 뒤로는 하면서 뭐 앞으로는 막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막 미국의 뭐 민주주의, 미국 찬양 이런 뭐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든 국가들을 좀 친미 성향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중 전략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이런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고 네. 나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그 영국에도 나타났어요. 네. 그 나이젤 페라지도 아주 대놓고 뭐 네.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와 친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대놓고 저기 하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이제 패권주의가 사라진 국제 정세에서의 블록화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또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또 좌파 성향이거나 아니면 캐나다는 이제 반 트럼프적인 사람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반미주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살고 보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패권의 해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국익 중심으로 우리가 뭐 그 자국의 그 국내 정치가 상당히 이제 뭐 각자 도생식으로 이제 전체 패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트럼프의 줄을 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 말고 뭐 중국하고 뭐 더 연결을 뭐 공급망을 뭐 확대해가지고 살아남겠다거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블록화가 되는 현상이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국내 정치도 그렇게 막 쪼개지게 되니까 예전 같은 그런 이제 내전이라던가 뭐 세계대전의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예. 글쎄요. 또 세계대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단을 공격을 했고요. 네. 위태합니다. 정말 위태하고 이게 그 세계대전이 또 나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문제가 지금 또 막 전 세계적으로 네. 문제잖아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또 뉴욕 출장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팔레스타인 그 시위, 그러니까 네.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한 시위가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분쟁이 커지고 국지전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미국이 했던 그런 패권이 이제 사라졌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경찰 국가로서 어떤 조정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예전같이 뭐 유엔이나 뭐 EU나 이런 식의 그 글로벌한 그런 기구들이 조정 능력이 있었다면 뭐 난민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도 사실은 그 주변국들 이집트라든지 뭐 주변 레바논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이 전혀 팔레스타인 문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악역을 담당해주면 자기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게 더 문제의 사안을 더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난민 문제도 사실은 EU가 지금 이렇게 체제가 위기가 되고 있는 것도 그 메르켈 때 너무 이제 친난민 정책을 하고 뭐 친환경을 하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신냉전 시대가 옛날에 그 냉전 시대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양강구도로 가가지고 체제가 이렇게 확립돼 있으면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덜한데, 지금은 이제 뭐 국내 정치도 다 쪼개져 있고 국제 정치도 분열돼 있고 패권은 사라져 있고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지전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도 없고 이제 국가 리더십도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거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프랑스 국민연합, 프랑스에서의 변화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가 보면은 약간 마크롱이 제2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앙리 4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앙리 4세가 프랑스에서는 조금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앙리 4세가 부르봉 왕가를 열었을 때가 신구교의 그 갈등이 되게 예. 극심했고, 그래서 앙리 4세가 개종을 막 4번, 5번 예. 하면서 이제 정치적 생존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낭트칙령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오케이. 배웠을 텐데, 이제 다 공존하자, 모든 네. 세력 다 공존하자고 했는데, 그 앙리 4세가 결국에는 이제 카톨릭 강성파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앙리 4세가 결국에는 다 모든 공존을 추구하긴 했지만 자기만의 그런 배타적인 그런 세력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그 혼란이 계속되다가 루이 14세가 이제 그 카톨릭 완전히 이제 카톨릭으로 복귀해버리고 강성 카톨릭으로 복귀가 되고 뭐 왕권 신수설의 그런 이제 독재적인 왕정, 절대 왕정을 구축하게 되는데, 약간 지금 마크롱이 보면은 좀 앙리 4세 느낌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쪽 저쪽에게 뻐꾸기 정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마크롱의 이제 부상과 실패가 이게 되게 우리 정치에도 시사점이 되게 많은데, 뭐 이준석이라든지 뭐 한동훈이 이제 마크롱을 좀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뭐 김종희 씨가 뭐 이준석이 뭐 한국의 마크롱이네 어쩌네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마크롱이 지금 실패한 것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마크롱이 지금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지금 정치적으로 식물 상태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크롱의 정치적 뿌리는 원래 그 올랑드 정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죠. 좌파 정권의 스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마크롱의 포지션이 약간 우리로 치면 정말 뭐 안희정 같은 느낌이었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좌파인데 약간 중도 보수 내지는 그리고 또 친기업.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좌파 정치에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고, 그때 올랑드 정권이 너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처럼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마크롱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새로운 주자로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 순발력이랄까? 뭐 이런 게 빨랐던 건 뭐냐면, 이제 마크롱이 스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명성을 누린 다음에 올랑드 정권이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빠르게 손절을 합니다. 손절에서 나온 당이 그 앙마르슈 전진당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의회 세력 없이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일당이 되는 파란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 마크롱이 전략이 먹혔던 건 뭐냐면은, 마크롱은 그렇지만은 그 좌파 세력, 그러니까 올랑드 대통령하고 손절은 했지만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혐오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지금 보수에서 굉장한 혐오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크롱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김문수 후보님도 좀 약간 그 앙리 4세 비슷하다고 했는데, 약간 모르쇠 전략?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공격하지 않고 나는 전진당인데 좌파당에서는 이제 자연히 그 지지세가 따라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올랑드 정권을 손절하고 좌파 지지층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게 앙마르슈의 돌풍이 가능했던 건데, 나중에 근데 이제 마크롱이 집권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친기업적인 성향의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찍어줬던 좌파의 그 기본 베이스인 그런 이제 뭐 PC주의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친노동, 그리고 약간 그 뭐 기본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분배 제도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지지층을 좀 배반하는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뽑아놨더니 좌파들의 표를 받았는데 굉장히 친기업적이고 이 친서방적인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연금 개혁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지지율을 잃게 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마린 르펜 국민전선을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린 르펜의 그 지지 기반이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린 르펜은 연금 개혁을 또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은 대체적으로 그 연금 생활자고 이렇게 뭐 그 분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인데 오히려 마린 르펜이 이제 친노동 그리고 그 이제 연금 개혁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은퇴자들 그러니까 좀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하는 거죠. 마린 르펜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또 우리나라는 왜 그 농민 보조금이나 뭐 이게 농민들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혜 같은 거를 좌파들이 더 주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농민들이 지금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반EU가 나오는 게 EU가 너무 그 규제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이제 몰두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합니다. 뭐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고 한다거나. 예. 근데 그게 또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권 카르텔하고 연결된 예. 거예요. 우리나라 뭐 태양광 이런 것처럼. 예스. 네, 그래서 뭐 친환경 인증이니 뭐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 산업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저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농민들은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막 그 트랙터 시위를 하고 도로 점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서민들이 지지를 하고 우파 정당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예. 반난민과 반EU 이슈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게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마크롱의 실패는 뭐냐면은 좌파의 그 뭐 PC적인 그런 담론, 강남 좌파적인 그런 걸로 해서 좌파들의 표를 받았는데 굉장히 기득권적인 친기업적인 그런 정치를 했는데 약간 오히려 또 우파 세력에서는 이제 더 서민, 친대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좌우에서 다 이제 배신자 소리를 듣고. 집에서도 부인한테 얻어 터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마크롱이 이제 인기를 좀 끄는데 한 요소였죠. 나이가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이제 트럼프와 반대되게 좀 이렇게 그 프랑스 특유의 그런, 오케이. 그런 약간 그로테스크한 약간 PC적인, 뭐 나이 많은 부인이랑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인기를 끌었던 요소인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사실 그 마크롱뿐만 아니라 그런 계열의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스페인에서도 산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페인판 조국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멀끔하고 이게 보기에 허우대 좋고 그런 뭐 영화 배우처럼 생기고 이제 그런 정치에 이제 사람들이 좀 신물이 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산체스, 마크롱, 또 트리도, 딱 70년대생 정치. 오케이. 독일 어때요? 스타일리시한 정치. 지금 독일 대한당 잘 나가고 있잖아요. 독일 대한당이 그 AFD 그 당은 그것도 이제 주의할 만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유럽에 막 극우 열풍이 불고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내막을 다 레이어를 다 보다 보면은 다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는 그 당이 그 AFD 당이 그러니까 뭐 옛날 히틀러 나치 그런 거 비슷한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이 굉장히 인기를 끈 건 동독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예. 그것도 참 그 재미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EU 체제 그 아이러니한 건데 그 EU 체제를 이끌었던 메르켈이 동독 출신의 또 학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리학자가 그런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되게 무서우리만치 좀 이성적이고 좀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그 동독 지역의 그 EU 체제에서는 이제 전체 유럽을 보면은 EU 체제의 그 명암이라고 할까? 그러니까는 그 잘 사는 그 독일과 프랑스는 특히 독일로 되게 많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제 뭐 포르투갈 지역이라든지 뭐 그리스 이런 데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은 상당히 낙후가 됐었고 한때는 뭐 스페인, 이태리도 굉장히 별로였는데 지금 EU 체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으니까 그 독일 사회가 제일 직방을 맞은 거예요. 그 친난민 정책이나 뭐 친환경 정책이나 이거에. 제가 지금 유럽 얘기를 쭉 했는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부상하게 된 게 그 맥락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노동, 친서민, 그러니까 블루칼라.
그리고 이제 반기득권. 이준석이라는 리더가 이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의제 있잖아요. 뭐 반PC 의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득권에 대한 그 젊은 세대의 혐오감. 근데 페미랑 손을 잡아? 그러면 지지층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예. 왜냐하면 이준석은 우리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아바타인 거예요. 우파 가치든 좌파 가치든 저는 이제 균형을 이룰 때 다원화될 때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공존을 위한 우파의 회복, 우파 담론의 재건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 전쟁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